좋은 저녁이에요, 텔아비브. 보통 무료 행사가 있으면 참석자 중 절반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하지만 매일 있는 일은 아니죠. 닥터 가드자드가 텔아비브에서 연설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닥터 가드자드는 교수님이니까 강연을 하실 거예요. 이후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지만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가드자드 교수님, 닥터 가드자드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옹호 활동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 배경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평생을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정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드문 경력을 쌓아오셨습니다.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십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콩코디아 대학교 진화심리학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은 미시시피 대학교 올미스에 계십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독립선언서 연구자이자 미국 자유연구센터 소장이며 대중지식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닥터 가드자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지 3일째인데 여러분의 환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는 어디에서든 항상 팬인 경우가 많지만 사실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팬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83년에 처음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키카르 아타림에서 이스라엘 축구 선수들을 전부 이겼었습니다. 바로 여기 40년, 이 훨씬 지난 지금은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듭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교훈은 나이가 들면 정말 겸손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제 배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새로움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생하는 마음, The Parasitic Mind에서 발전시킨 몇 가지 아이디어와 곧 출간될 제 신간 자살적 공감, Suicidal Empathy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플레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11살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레바논 베이루트 인근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벽에 쓰인 경고를 끝까지 외면했던 마지막 남은 레바논 유대인 집단의 일부였습니다. 저희 대가족은 대부분 75년에 레바논을 떠나 주로 이스라엘, 일부는 프랑스와 캐나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레바논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발발하자 레바논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고 결국 저희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레바논 내전 전에도 우리가 겪었던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자란 곳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들으셨겠지만 레바논은 예전에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레바논에서 어린 시절의 마지막 해를 보낸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바논이 중동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진보적이고 관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조금은 맞지만 중동에서의 관용은 서양에서의 관용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던 곳에서도 우리가 겪었던 놀라운 유대인 혐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신사는 가말 압델 나세르로 버마랍주의자이자 이집트 대통령이며 1970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처럼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소리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마스로 그렇게 하는데 아랍어로 하마스는 열정, 열의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이집트 남자가 죽었다고 소리치며 걸을 때 모두가 유대인에게 죽음을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5살이었고 아직 6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왜 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죽음을 외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개 숙이고 발코니 밖을 보지 말라고 하셨고 그때 우리가 다르다는 걸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일부 동포들은 우리가 완전한 레바논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오른쪽에 이 사진을 두는데 이 무슬림 남성은 모든 유대인에게 죽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집단학살적 증오를 표현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라도 돌리라고요. 저는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내전 시작 2년 전쯤일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장래 희망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사진 속 아이들 중 한 명이 제가 유대인인 걸 알고 있었고 일어나서 나는 유대인 살인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웃으며 박수쳤어요. 여기는 중동의 파리가 아니라 관용적이고 진보적인 레바논입니다. 이것은 제형 데이비드의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그는 저보다 10살이 많고 몇 년 연속으로 레바논 유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계속해서 운동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형은 은퇴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유도 경력을 위해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우리가 몬트리올로 이주했을 때, 몬트리올로 이민 갔을 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지만 76년 올림픽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습니다. 글쎄요, 여러 해 동안 유대인이 레바논 챔피언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레바논을 떠나야 했던 그 사람이 결국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바논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눈감아줄 수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신데 두 분 모두 아직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95, 어머니는 91살이시고 이 사진은 1950년 베이루트에서 찍은 실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부모님께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으로 돌아가는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80년에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이미 몬트리올로 이사한 후 부모님은 파테에 의해 납치당하셨습니다. 10월 7일 이후에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끔찍한 이야기들은 저희 가족이 1980년에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가족은 정치적인 인맥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가족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15살이었지만 저희 가족과 가족의 친구들이 파타로부터 그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조직은 아부 니달의 조직이었습니다. 제 배경을 한두 장 슬라이드로 소개한 뒤 기생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 부릅니다. 10월 말 모든 것이 원으로 돌아왔고 75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레바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 레바논 영공을 벗어났을 때 기장이 이제 레바논 영공을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윗의 별을 꺼내 제 목에 걸어주시며 이제 이걸 착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10월 7일 이 지나고 2주 후로 넘어가면 제 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월 7일 이 지난 약 2주 후의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은 제가 최근 책을 집필하느라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던 카페로 저를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들을 몬트리올 동쪽 끝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막 데려왔습니다. 그곳은 특정 인구 집단이 장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축구를 했던 곳에서 아빠가 다윗의 별을 달고 있었다면 아빠는 죽었을 거예요. 1975년 레바논을 떠나며 다윗의 별을 달았습니다. 2023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다윗의 별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멸적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말모에 파리, 런던,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의 터무니없고 미친 듯이 자멸적인 공감 정책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몬트리올 대학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글을 썼던 이야기입니다. 콩코르디아 대학교는 유대인 학생들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플레르가 친절하게 언급해 주었듯이 저는 지금 미시시피 대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미시시피 대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콩코르디아 대학교에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콩코르디아 대학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공식적으로 가자 대학교라고 불려왔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지만 2002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콩코르디아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행사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취소되기 전부터 이미 학교에서는 취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프로필을 가진 유대인 교수가 실제로 캠퍼스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캠퍼스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단순히 강의를 하러 가기 위해 군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콩코르디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신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솔하게 선동적인 말을 하지도 않고 증오 메시지를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교수처럼 절제되고 규율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약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레바논 이야기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조금 설명해 줍니다. 저는 그 세계에서 자랐기에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항상 말합니다. 첫 번째는 레바논 내전이고 두 번째는 교수로서 32년 동안 지금까지 겪어온 두 번째 큰 전쟁은 바로 학계에서 과학, 논리, 이성, 상식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꾸준히 경고한 첫 번째 교수였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말해지는 것들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용인하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이들과 아내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100만 번쯤 했으니까요. 이미 들어본 이야기라면 이제는 직접 보고 계신 겁니다.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즐겁게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1000번쯤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수로 재직 중인 저의 가장 뛰어난 박사과정 학생이 막 박사 논문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일은 1000번쯤 기억할 만합니다. 24년 전이라 우리는 이를 기념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를 아는 분 계신가요? 7, 8명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처음 듣는다니 좋네요. 그때는 아이가 없어 저와 아내, 박사과정 학생만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전 그 학생이 긴장한 듯 전화해 오늘 축하 식사에 데이트 상대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네, 사람 많을수록 좋아요. 환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문화인류학,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여성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헛소리의 삼위일체군요. 제가 말했죠. 아니, 알겠어요. 오늘은 당신의 밤이니까요. 저는 최대한 얌전히 있을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저녁이 한창일 때쯤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멍청한 일이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정말 강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가장 잘 배웁니다. 제가 교수처럼 이론적인 얘기를 다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오래 남을 거예요. 저는 종종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날 저녁 정말 고마웠어요.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여성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네, 맞아요 라고 했죠.
보편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에요. 그녀가 말하길, 네,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모순이에요.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는 말 자체가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했죠. 저는 진화 심리학자라서 몇 가지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것이 있죠. 제가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제가 왜 틀렸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호모사피엔스 안에서 오직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그녀는 제 단순한 생각에 역겨워하며 저를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국적인 일본의 어느 섬에 있는 이국적인 일본 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민속 신화 세계에서는 남자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 당신이 대화를 생물학적 남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여성 혐오를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제가 미니 뇌졸중에서 회복한 후에 그래서 말했죠. 오직 여성만이 아이를 낳는다 같은 논란이 큰 발언은 저에겐 과격하니 덜 자극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사실이 아니었나요? 참고로 저는 레바논 출신이라 우리는 페니키아인으로서 항해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선원들 말입니다. 태초부터 선원들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는 전제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 아니었나요?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맞죠? 한 남자가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춤추는 하이에나인데 이 이미지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곧 왜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해체주의라고 불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갈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 대학교나 다른 헛소리 학과에서 이런 종류의 허튼 소리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자크 데리다를 떠올릴 겁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언어가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고 언어 밖에는 현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논리로 동쪽과 서쪽이 무슨 의미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무슨 의미냐고요? 당신이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춤추는 하이에나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춤추는 하이에나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녀는 이제 그런 게임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캐나다에서 확실히 가장 유명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학 중 한 곳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런 교육을 받고 교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녀 인생의 궤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에서 성적으로 번식하는 종에서 여성만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태양의 존재에조차 동의하지 못합니다. 결국 지적 테러리즘과 허무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 신호들은 이미 25, 30년 전부터 있었고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말하는 다른 기생적 생각이나 사고의 병원균들입니다. 곧 왜 언급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맨 위 인물은 타블라 라자라 불리며 이는 라틴어로 빈 슬레이트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모두 타블라 라자로 태어나며 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본능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필연성은 없으므로 생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물학을 초월한다는 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직 사회화만이 남자아이들에게 총이나 트럭을 가지고 놀도록 가르치고 오직 사회화만이 여자아이들에게 인형을 가지고 놀도록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구성물이며 이를 사회구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기억하세요. 저는 평생 동안 사람들이 제 말에 매우 적대적일 수 있는 포럼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슬람 관련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제 연구에서 진화 생물학을 도입해 인간 행동을 연구하려 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회과학자들에게 미친 소리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이유는 생물학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은 개, 얼룩말, 모기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설마 소비자가 생물학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보군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진보적인 장난감 회사의 실제 광고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 역할이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고 여자아이는 총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장난감 마케터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나 올바른 행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입장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다음 슬라이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입장을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인식론적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누적적 증거의 법칙적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길다는 건 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제가 옹호하고 싶은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은 아니오입니다. 장난감 선호의 성별 특이성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기반한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거를 제시해야 할까요? 제 입장이 명확하게 수직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여러 가지 뚜렷한 증거들을 모아서 하나의 법칙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이 입장의 진실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논증을 구성할 때 매우 적대적인 청중 앞에서도 논리적 엄격함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운데 맨 위에 있는 것을 보세요. 제가 다른 종의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의 원숭이, 붉은 털원숭이, 침팬지의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종의 새끼들도 인간 아기들과 똑같이 성별에 따른 장난감 선호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주의를 반박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사회화되기에는 너무 어린 인간 아기들에 대한 발달 심리학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상 저는 아직 사회화될 인지 발달 단계에 이르지 않은 아이들을 고를 것이고 그 아이들이 이미 성별에 따른 장난감 선호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상 저는 이것이 사회적 구성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을 무너뜨리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소아의학 분야인 임상 내분비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을 앓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분비 장애로 어린 여자아이들의 행동을 남성화시킵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더 좋아할까요? 그 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장난감 선호가 같아지나요? 서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서구 사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이 성별에 따른 장난감 선호도가 나타난다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거 정말 인상적인데 그건 다 현대의 데이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보세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묘지의 장례 기념비에 묘사된 어린아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성별에 따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헤르잘리아에서요. 즉 저는 여러 문화, 여러 종, 여러 시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 모든 것이 그 중심 입장의 진실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크게 소리치거나 히스테릭하게 굴거나 당신을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 인식론적 훈련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토론하고 싶으시다면 행운을 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한테 어떻게 당신은 취소당하지 않나요? 당신은 다른 모든 교수들을 합친 것보다 더 논란이 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라고 묻는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법칙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제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칙적 네트워크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며 제 지식의 범위를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 인식론적 도구를 배우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비합리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생적인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이죠. 맞죠? 남성이 아이를 낳거나 생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맥락을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입니다. 저의 원래 박사 과정 훈련은 의사결정 심리학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신사분의 전통 안에 깊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연구에서 한 일은 공리적 비합리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고전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공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공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자동차 A를 자동차 B보다 더 좋아하고 자동차 B를 자동차 C보다 더 좋아한다면 반드시 자동차 A를 자동차 C보다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이성 공리라 하며 제가 어기면 공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가 이 햄버거가 90% 지방이 없다고 말하거나 완전히 동등한 설명으로 10% 지방이 있다고 말한다면 90% 무지방은 10% 지방과 같습니다. 제 평가는 같아야 하지만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선호가 바뀌고 역전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리적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일련의 공리를 제시하기 때문이죠. 합리적이면 그 공리를 지켜야 하며 어기면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발견한 비합리성은 이런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비합리성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사람들에게 873개의 성별과 2개 이상의 생물학적 성이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비합리성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비합리성입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로 여기서 기생하는 정신 개념에 이릅니다. 참고로 그 책은 작년에 히브리어로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히브리어판 자살적 공감 출간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오늘 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책도 많이 썼지만 이 두 권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권이 원투 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고하는 동물이자 감정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인지 체계와 감정 체계 두 가지 모두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기생하는 마음은 제가 여러분의 인지 체계를 기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살적 공감은 제가 여러분의 감정 체계를 기생할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함으로써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제가 이 두 체계를 장악하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대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왔듯이 그리고 우리가 서방에서 시행하는 국내외 정책의 대다수는 모두 감정체계와 인지체계의 기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나머지 시간 동안 그에 대한 예시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생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로서 여러분은 다른 종들과의 상동성과 유사성을 식별하려고 합니다. 아까 법에서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 침팬지도 인간 아기처럼 성별별 장난감 선호를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지금 뇌가 납치당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동물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기생충학은 숙주와 기생충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촌충은 여러분의 장을 기생합니다. 하지만 신경기생충은 여러분의 뇌에 도달해야 하는 기생충으로
기생충의 이익에 맞게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거미를 기생시킬 거미벌이 거미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쏘이면 거미는 좀비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제 거미벌은 거미를 자신의 굴로 옮겨서 그 굴 안에 넣습니다. 거미는 완전히 살아있지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후 거미벌은 거미 위에 알을 낳고 새끼들은 살아있는 거미를 몸속에서 먹게 됩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거미벌과 비슷하죠. 우리 모두는 조용히 광기의 심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남자도 생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할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진보적인 생물학이죠. 이런 건 건너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예시가 많지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 용어들이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이 나무 귀뚜라미 유대인 좀 보세요라고 말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나무 귀뚜라미는 물을 정말 싫어합니다. 물과는 아무런 관련도 갖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나무 귀뚜라미가 헤어웜이라는 일종의 뇌 기생충에 감염되면 그 뇌 기생충, 즉 헤어웜은 귀뚜라미가 기꺼이 물속으로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헤어웜이 번식 주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어야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제 서구의 많은 정책들이 나무 귀뚜라미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마스는 그런 사람들을 나무 귀뚜라미 유대인이라 부르죠.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자살적 공감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곡선, 이 역 우자 곡선이야말로 여러분이 최대한 번영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곡선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제가 이 곡선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2000년 전에 황금률로 설명했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적거나 많아도 좋지 않으며 인생은 그 적절한 지점을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보편적인 법칙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현상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개인 수준에서, 유기체 수준에서, 집단 수준에서, 경제 수준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너무 적거나 많으면 좋지 않고 적당한 중간이 최적이라는 규칙은 많은 것에 적용됩니다. 바로 그 일이 공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고 지난주에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유대인 특유의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이걸 하러 오면서 보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금액에 연기 많이 붙죠. 하지만 오늘 끝날 때쯤엔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존이라는 작은 곳에 가서 더 이상 짠돌이처럼 굴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4만 달러를 절약해 줬고 여러분은 예약 주문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나오면 그 모든 예약 주문이 첫날 판매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가 될 수도 있죠. 그 이유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1위를 차지하면 그때부터는 눈사태처럼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메시지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뒤에 있는 유대인 지식인, 바로 저 자신이 공감이 사라지는 어두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고들 하죠. 저는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완전히 유익한 진화적 미덕입니다. 우리처럼 사회적 종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적 공감의 일부인 마음 이론이 그렇죠. 제가 대화를 할 때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당신의 입장에 두고 반대로 당신도 제 입장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폐아동들은 보통 마음 이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폐인지 진단할 때 마음이론 과제를 주는데 이 과제를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너무 적으면 공감 능력이 거의 없거나 없으면 뭐라고 부르죠?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하지만 곡선 반대편, 극단적이거나 자살적 공감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지구 어머니를 유린한 대가로 얻은 연료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기름을 넣으면서 저는 노블 무함마드 마흐무드 아흐마드를 봅니다. 그들은 카불 알케다 여름 캠프에서 돌아온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열합니다. 저는 이슬람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 외에 다르게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잘못된 시기와 잘못된 대상에게 지나치게 공감하면 자기 파괴적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박장애, 즉 OCD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강박적이고 충동적인 장애입니다. 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이고 제가 OCD가 어떻게 자살적 공감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적응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자기소개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악수 전에 5시간 동안 손에 재채기 하는 걸 봤다면요. 저는 여러분과 악수한 후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 화장실에서 손을 씻겠다고 다짐할 겁니다. 환경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것은 진화적으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진화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다음에 저는 매일 하루에 8시간씩 너무 뜨거운 물로 손을 씻어서 피부가 벗겨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끝없는 강박장애의 반복에 갇혀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경고 신호가 올라오죠. 그 신호에 주의하면 경고가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공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적절히 조절되면 진화적으로 타당한 일입니다. 한번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서구에서 우리가 보는 끔찍한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론적 틀입니다. 강박적으로 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일본인들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랍 문화와 비슷하죠. 체면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잃는 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 전통에서는 만약 수치를 가져오는 행동을 했다면 그 수치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세푸쿠, 즉 할복 자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가 문명적 세푸쿠, 즉 할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악한 백인 식민 지배자들이고 트랜스젠더 혐오자이며 이슬람 혐오자이고 원주민의 땅을 빼앗았으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합니다. 이제 내가 존재적 죄책감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명적 세푸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공감의 조절을 잃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자살적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나무 귀뚜라미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몇 년 전에 체코 출신의 또 다른 유대인이 변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깨어나는데 그는 원래 인간이었지만 이제 곤충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인간이 아닐 때 가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제가 언급한 나무 귀뚜라미 유대인 이야기가 이 변신과 일치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무 귀뚜라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퀴어들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텔아비브 출신이라 더 말할 필요 없겠네요. 텔아비브는 세계에서 가장 퀴어 친화적인 도시로 제 고향 몬트리올이나 뉴욕,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합니다. 텔아비브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게이와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친화적인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텔아비브와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자시티가 있습니다. 제가 퀴어라면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퀴어 정체성을 통해 세상에 저를 드러냅니다. 저를 존중하고 기념해 주는 곳, 예를 들어 텔아비브 같은 곳을 더 지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다른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들은 100% 효과적인 전환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중력 기반 전환 치료 프로그램이죠. 우리는 당신을 가장 높은 산이나 건물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의 퀴어함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드 크리켓 퀴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정말 진보적이죠. 아니면 우드 크리켓 유대인 안나 앱스타인처럼 보스턴 대학교에서 정말 진보적인 사람이 있죠. 10월 7일 이 지난 지 2주 후에 그녀는 전화 통화 중에 적발됐어요. 3달, 4달, 6달 된 역겨운 시온주의 집단 학살자들의 포스터를 떼어내고 있었죠. 그 3달 된 아이들조차도 집단 학살자였다는 거죠. 맞죠? 적발됐을 때 그녀는 증오심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게 나무 귀뚜라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녀가 노바 뮤직 페스티벌에 있었다면 진보적 신념도 다른 100여 명과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주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분이 바로 가보르 마테입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우드의 대부요?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43년에 저는 아버지의 고안 속에 있던 정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바논 내전의 잔혹함을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만 아니라 저 역시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홀로코스트 생존자 유대인 가보르 마테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후 6개월 때 한 가족에게서 다른 가족에게로 옮겨졌고 그래서 분명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지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생후 6개월 아기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나치가 이스라엘 방위군보다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치는 이스라엘 방위군이며 여러분은 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외상 전문 의사입니다. 참고로 제 어린 시절 레바논 내전에서의 외상은 저를 사이코패스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크리스탈 메스에 중독된 사람이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딱 나무 귀뚜라미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 귀뚜라미가 유대인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반인종 차별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노르웨이 남성이 있는데 그는 노르웨이에서 소말리아 이민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남성을 성폭행한 사람을 너무 오래 감옥에 가두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그가 아주 짧은 형기를 마친 후에 추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매우 슬프고 매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를 강간한 남자가 이제 모가디슈로 추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 수 없을 테니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를 성폭행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감정 체계를 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목이 잘렸네요. 사람 이름은 아만다 키제라입니다. 찾아보고 싶으시면 참고하세요. 그녀는 백인 여성으로 흑인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건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흑인 폭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백인 우월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인 남성, 아니 흑인 남성이 폭력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IT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남성, IT 남성이 그녀를 옥상으로 데려가 밤새도록 여러 번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강간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나요? 내가 말콤 X 연구자라는 걸 모르나요? 그리고 그런 말도 그가 그녀를 강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끝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발표한 기사에서 문자 그대로 인용한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고 있을 때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다고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경험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남성이 자신을 강간할 때 이것이 백인 우월주의가 매우 위험한 현실임을 보여준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풍자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왜곡된 사고방식을 우리 정치계 전체에 퍼뜨리면 여러분이 보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속 가보죠. 저에겐 불공평할 거예요. 제 좋은 소통자가 되고 싶다면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청중에 맞게 메시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한 분의 예를 들고 싶었습니다. 전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탈 리찬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탈 리찬 사례 아는 분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탈 리찬은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우드 크리켓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박사 논문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에게 무차별 강간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정말 난잡한 일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방위군 본부뿐 아니라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직접 만나 조사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방위군, 이 팔레스타인 여성에게 저지른 강간 사례를 단 한 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초기 가설은 나는 많은 강간 사례를 밝혀낼 것이다였습니다. 그 경험으로 그녀가 인식론적 겸손을 얻고 내 가설이 틀렸나 보군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녀 결론은 달랐어요. 그녀는 그걸 읽거나 내 말을 들어도 돼요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 중 단 한 명도 팔레스타인 여성을 강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강간당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비인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강간하면 나는 악한 시온주의자가 되는 거군요. 내가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강간하지 않아도 똑같이 악한 시온주의자가 된다는 건 반증할 수 없는 전제네요. 좋아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입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인공지능 이야기가 들리죠.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과 수학이었고 1985년에 인공지능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큰 화제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입니다. 워털루 대학교는 여기서 칼텍이나 마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또는 테크니온과 동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여기가 최고의 공학 컴퓨터 과학 대학이니 인공지능도 진지하게 다룰 거라 생각할 수 있죠. 참고로 이건 진짜로 스크린샷입니다. 제가 편집하거나 제 비꼼을 담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워털루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석좌 교수직을 모집하는 실제 공고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작년 거예요. 첫 번째 자리, 인공지능의 어떤 분야든 지원할 수 있지만 오직 다음과 같은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의 최전선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정체화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음경과 고환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고 젠더 플루이드일 수도 있으며 논바이너리이거나 투스피릿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최고의 공과대학입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제가 이거 잘못될 거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그만 좀 과장해. 이건 그냥 헛소리야. 라고 했었죠. 인문학과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인문학과에서 시작된 일은 결국 공학, 수학, 의학에도 영향을 미칠 거야. 바이러스는 결국 실험실을 빠져나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는 캐나다에 있는 제 모교 콩코디아 대학교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대학의 5개년 미션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그 미션 선언문에서 첫 번째는 대학의 모든 학문 분야를 토착화하고 탈식민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그게 좋은 겁니다. 몰라야 정상입니다.
즉 진화 심리학을 공부한다면 토착 원주민 장로들에게서 어떻게 배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퀴어 수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그들이 사명 선언문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자신들의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탈식민화하고 토착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아마 잘 읽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이 빛을 토착화하기 위해 5년짜리 연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학의 물리학,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빛의 광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피부학적 원죄로 인해 오염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토착민의 사고방식을 빛 연구에 접목시킨다면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캐나다 대표 대학 중 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생하는 마음, 6장에서는 타조 기생 증후군이라는 원칙을 소개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타조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은유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고려할 때 이 청중에게 관련이 있을 만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고 방금 업데이트했습니다. 보통 이틀마다 해야 해요. 왜냐하면 고귀한 무슬림들은 이슬람 테러에 평화롭게 가담하는 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낮은 추정치입니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 제가 말한 숫자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는 48,782건의 이슬람 테러 공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11 이후로만 해도 거의 70개국에서 거의 5만 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합쳐도 두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우리가 좌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올려드린 건 풍자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모든 참고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구 사상가들이 이슬람 테러 공격의 진짜 이유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2016년에 어떤 테러리스트가 일으킨 테러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들은 브뤼셀 외곽 출신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었죠. 알고 보니 네 번째를 보세요. 예술에 대한 충분한 노출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박물관에 데려가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그들에게 충분히 노출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셰갈, 피카소 등 예술을 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극단적 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테러 공격이나 버스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예술을 충분히 접하지 못하거나 수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염을 항상 깔끔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알루슬에 가입하는 게 정말 한 걸음 차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법안도 언급하겠습니다. 나이 과학자는 파리에서 거의 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타클랑 테러 공격이 태양광 패널과 충분히 연관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정치적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에 있어서 종교별로 통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중 일부만 알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 25, 30년간 어떤 이는 더 오래됐다고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완곡하게 그루밍 갱단이라고 불리는 이 갱단들은 영국 전역의 대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존재하는 소아성애적 집단 강간범들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영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계 무슬림입니다. 네, 이제 그 끔찍한 테러와 집단 강간의 진짜 범인들을 살펴봅시다. 이것이 실제로 체포된 20명 남성의 머그샷입니다. 한 마을에서, 그곳은 허더즈필드라는 작은 마을인데 이런 마을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들 중 몇 명의 이름을 읽어드릴게요. 알겠죠?
아직까지 공통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You have 이르판 아흐마드, 자히드 하산, 무함마드 카메르, 무함마드 리즈완, 아슬람 나흐만, 무함마드 위카스, 마흐무드 무함마드 이르프라즈, 무함마드 아짐, 무함마드 아크람 등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저는 이 모든 걸 한데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없다고 말했죠.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개인적, 공개적으로 답장을 보냈고 결국 진짜 범인을 밝혔습니다. 유대인들 아주 좋아요. 그들은 빈정거리거나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7명의 무함마드가 당신의 딸을 집단 성폭행했을 때 그 책임이 모르데카이와 모세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알고 보니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의 고귀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개방 국경 정책을 시행한 모든 서구 국가들 뒤에는 유대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명백히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이야기를 망치게 두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론적 상황인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3명의 무함마드가 당신의 딸을 집단 성폭행하는 걸 봐도 총을 들고 그들을 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인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곳에서 모세를 찾아서 그를 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의 딸을 집단 성폭행하는 진짜 범인은 그 3명의 무함마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엔 유대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수천 명은 여러분의 선생님, 치과의사, 정원사 등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어디에나 있고 모든 마을에 퍼져 있고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내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이 그립다고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유대인 혐오의 유형을 생각하면 저를 지키기 위해 기관총을 든 경호원들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선동적인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자살적 공감의 예시를 더 들어봅시다.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을 퀘벡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갈 무렵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헛소리임을 보여줬습니다. 퀘벡 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내렸고 밤 8시 이후 애는 개 산책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의 추운 겨울 한복판, 몬트리올의 인적 없는 거리에서 밤 8시 이후에 당신의 개가 설사를 해도 산책을 시킬 수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의 고귀한 Black Lives Matter 시위대가 서로 옆에 모여 있을 때는 전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사람이면 바이러스 안에 전염을 막아주는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자살적 공감입니다. 저는 해시태그 BLM에 친절하죠. 자살적인 공감의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실제로 독일의 한 도시에서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독일의 많은 공공수영장에서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들에 의한 성폭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우리는 성폭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는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맹세컨대 이건 실제 포스터입니다. 그 포스터에는 빨간 머리에 과체중인 독일 여성이 한쪽 다리만 있는 흑인 아이의 엉덩이를 성적으로 만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제 책 자살적 공감의 한 페이지만 넣어도 됐을 정도로 그 포스터 하나만으로도 책이 충분했을 겁니다. 몇 개만 더 볼게요.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논노스퀘어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핀란드의 한 마을에서 아주 멋진 바이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내 논노스퀘어를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아흐메드가 오면 여러분이 갑자기 춤추면 그는 저건 안 건드릴래?
내 논노스퀘어를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게 기생당할 때 생기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른쪽 남자를 보세요. 난민 환영이라 써 있네요. 잘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실제 장관으로 우리는 모두 무슬림입니다라고 말하며 매우 친절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75번쯤 체포된 적이 있지만 그건 불공평해요. 76번째 기회를 줍시다. 고귀한 범죄자들에게 친절히 대합시다. 노숙자를 멈추거나 체포하지 맙시다. 비록 아이들이 더 이상 공원에서 놀지 못해도요. 왜냐하면 공감의 위계 질서에 있어서는 17년간 필로폰을 사용한 약물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이들이 공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몇 가지 예를 더 들고 약속하는데 곧 끝낼게요.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최근 미국 정부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녀가 판사였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대법원에 새로 합류했습니다. 상원 의원이 여성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멋있거나 장난을 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대법관이라면 남성과 여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처럼 여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를 꺼린다면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린이나 개를 봐도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큰 기린을 애완동물로 데려왔어요. 저는 개인 줄 알았는데 잘 몰랐고 수의사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15분 전까지만 해도 지구에 살았던 1170억 명의 사람들, 그건 실제로 진짜 추정치입니다.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에는 1170억 명의 호모사피엔스가 살았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그들은 모두 짝을 찾는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스티스가 설명해 줬으니까요. 그녀가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타락하고 로보토미를 당한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녀가 흑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꼭 봐야 해요. 이 이야기 끝나고요. 그 사람은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여성의 생식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남자가 임신할 수 있냐고 11번이나 물어요. 그녀는 답하지 않습니다. 기생적 사고와 자살적 공감이 결합돼 자신 있게 그게 무슨 멍청한 질문이야 라 말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물론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아래쪽은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흑인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분은 과체중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이 사실 백인 우월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진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때는 정말 말랐었는데 그 이후에 살이 많이 쪘다가 다시 다 뺐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너나치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흑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도 트랜스젠더이거나 아니면 퀴어 계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트랜스포비아가 만연하고 기후변화가 유색인 트랜스젠더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서 쓰나미도 트랜스젠더를 겨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왜 인간이 아이를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 즉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이 이제는 지구 어머니를 강간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서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념적 행동주의에 방해받지 않고 지식을 추구하라.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수집된 지식엔 금지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때문에 성별 차이 연구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남성이 이 과제를 여성보다 더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떡하죠? 그런 걸 발표하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죠.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자랑스럽게 발표하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벤치프레스를 더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발표하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성차별과 여성 혐오, 가부장제를 강화할 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언론의 자유, 탐구의 자유, 그리고 진리 추구는 의무론적 원칙입니다. 의무론적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그것은 절대적인 진술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괜찮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무론적 진술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이는 결과주의적 진술입니다. 대부분 결과주의로 문제없지만 표현의 자유는 의무론적 원칙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감정 상하지 않는 한에서만 인정한다면 결과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로운 사회는 능력주의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개미가 아닙니다. 왜 제가 개미라고 말했을까요? 이오 윌슨 아는 분 있나요? 이오 윌슨은 최근 세상을 떠난 하버드대 생물학자로 사회성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사회성 개미는 사실 공산주의적이에요. 왜일까요? 사회성 개미 사회에는 번식하는 여왕 개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교환 가능한 두 개의 다른 계급이 있어요. 그들은 전사 개미와 일개미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사회성 개미는 공산주의적이에요. 인간은 공산주의적이지 않아요. 우리 중 일부는 더 키가 크고 더 작고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덜 열심히 일하고 더 적극적이거나 덜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층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시도된 모든 곳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고 인간종의 계통 발생적 역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사회 구조를 강요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항상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좋은 사회적 개미들 네 번째가 아닙니다. 자랑스럽고 명확하게, 죄송합니다, 애매하게 적혀 있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서구의 가치를 옹호하고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문화와 종교가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 상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적인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회의 신념과 규범, 관습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다른 사회가 5살 여자아이의 음핵을 절단하기를 원한다면요, 조용히 하세요. 인종차별주의자라고요? 아니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옹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반역적인 신념 체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세요. 저는 종종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드 교수님,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에는 수정 조항이 있습니다. 왜 수정 조항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원래의 헌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정 조항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념이든 종교로 위장해 사회를 파괴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념은 모두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되면 당신은 번성하게 둡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 학계에서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게이이자 유대인 남성과 결혼한 아흐마드를 알고 그가 진정한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적응적인 공감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자살적인 공감은 우리 문명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모든 신념과 생각, 이데올로기는 비판, 토론, 조롱, 풍자 등 다양한 검증에 열려야 합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 정책도 예외가 없으며 신성 불가침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